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타워 최상층 유리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으며 오직 낮은 톤의 영어만이 간결하게 오갔다. 이번 MA건은 성공적입니다. 대표님, 최종 사인만 남았습니다. 짙은 색의 명품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한 서윤아는 책상 위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을 가득 채운 이사들의 숨을 먹게 할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수고했어요, 데이빗. 관련 서류는 내일 아침까지 책상 위에 올려두세요. 알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뉴욕과 런던의 이사들이 화면에서 사라지자 유나는 비로소 긴장했던 어깨를 폈다. 지난 10년 그녀는 서유나라는 이름을 버리고 아시아의 마녀라 불리는 헤지펀드 CEO 세라서로 살아왔다. 실패를 모르는 투자 냉혹한 기업 사냥. 세상은 그녀의 성공을 칭송했지만 그 성공이 어떤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것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비서인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은쟁반에 담긴 우편물 하나를 내밀었다. 평소의 업무 보고와는 다른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이었다. 대표님, 한국에서 온 우편입니다. 발신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최고급 우편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유나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한국. 그녀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낸 땅. 그곳에서 그녀에게 연락할 사람은 없었다. 황금빛 펄이 은은하게 빛나는 두꺼운 봉투는 그 자체로 부와 오만함을 과시하고 있었다. 망설임도 잠시 그녀는 날렵한 페이퍼 나이프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한 장의 카드였다. 순백의 종이 위에는 금박으로 아기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정갈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현우 첫 번째 생일의 귀하를 초대합니다. 강현우.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적힌 부모의 이름에서 유나의 숨이 멎었다. 아버지 강지훈, 어머니 오수진, 강지훈. 10년 전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남자.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남자. 그리고 그의 옆에 적힌 이름 오수진.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을 집어삼키고 그 대가로 지훈과 정략 결혼한 재벌가의 딸.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심장이 얼음덩이라도 삼킨 듯 쿵 하고 내려앉았다. 초대장은 마치 조롱하듯 그녀의 지난 10년을 비웃고 있었다. 너는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났지만 우리는 이렇게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노라고. 순간 기억의 수문이 터져버린 듯 10년 전 그날의 풍경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밤이었다. 번개가 밤하늘을 가를 때마다 드러나는 강씨 가문의 거대한 저택은 마치 괴물의 아가리처럼 보였다. 유나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한기가 얇은 옷을 뚫고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기씨를 품지 못하는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 시어머니였던 박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재성그룹의 안주인이자 절대적인 권력자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법이었고 거역은 곧 죽음이었다. 유나는 고개를 들어 남편 지훈을 바라보았다. 제발 단 한마디만이라도 당신의 아내를 변호해달라고.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그림자 뒤에 서서 그녀의 애원하는 눈빛을 외면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수보다도 더 깊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아버님, 어머님, 제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저희 아직 젊잖아요. 병원에서도 희망이 있다고 닥치거라. 박 여사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녀는 혐오스럽다는 듯
유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씨 없는 밭에 아무리 물을 줘봤자 싹이 트지 않는 법이다. 네 존재 자체가 우리 집안의 수치야. 지훈이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해뒀으니 도장만 찍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위자료는 한 푼도 없었다. 그녀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예물과 옷가지들은 이미 하인들에 의해 쓰레기처럼 마당에 내던져진 후였다. 유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훈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비겁한 움직임 하나에 유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결국 그녀는 빗속으로 내쫓겼다. 얇은 원피스 차림으로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든 채 거대한 철무늬 등 뒤에서 쿵 소리를 내며 다쳤을 때 유나는 세상에 혼자 버려졌음을 깨달았다.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작은 생명의 존재를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였다. 후, 유나는 긴 숨을 내쉬며 과거의 환영에서 벗어났다. 어느새 쥐고 있던 초대장 모서리가 흠뻑 젖어 있었다. 눈물은 아니었다. 10년 동안 그녀의 눈물샘은 모두 말라버렸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그들은 아마도 유나가 어디선가 비참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 혹은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감히 이런 모욕적인 초대장을 보냈을 것이다. 자신들의 행복을 과시하고 그녀의 상처를 다시 한번 후벼 파기 위해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벽으로 다가갔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쳤다. 그녀는 더 이상 10년 전에 무력하고 순진했던 서유나가 아니었다. 고통과 배신은 그녀를 강철로 만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사무실 옆에 연결된 개인적인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처럼 꾸며진 그곳에 가장 안쪽 부드러운 조명이 켜진 아이들 방이 있었다. 작은 침대 2개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나란히 누워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통통한 볼긴 속눈썹. 아이들은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천사였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들의 이목구비에는 지훈의 모습이 희미하게 어려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증오했던 남자의 흔적. 강서준, 강서연. 아니, 이제는 서서준, 서서연이다. 그녀의 모든 것이자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그녀의 가장 완벽한 복수의 칼날. 유나는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악마가 되어야만 했다. 그들이 자신처럼 버려지지 않도록 세상의 꼭대기에 서야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 힘을 손에 넣었다. 초대장을 보낸 것은 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잊혀진 과거의 망령을 스스로 불러낸 셈이니까. 유나는 아이들 방을 나와 다시 차가운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데이빗, 내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다음 주 내 스케줄 전부 비워요. 그리고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 티켓을 준비해줘요. 개인 전용기로. 수화기 너머의 데이빗이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목적은 어떻게 기록해둘까요? 유나는 금박 초대장을 들어 올리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것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복수를 앞둔 자의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아주 오래된 친구의 파티에 참석하러. 그녀는 초대장을 쓰레기통이 아닌 책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워두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종이 쪽지가 아니었다. 과거를 심판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전쟁의 선전포고였다. 10년의 기다림, 그 기나긴 서막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개인 전용기가 구름을 뚫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유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창밖의 푸른 하늘은 10년 전 그녀가 떠나왔던 그날의 잿빛 하늘과 너무도 달랐다. 10년, 한 생명이 태어나 세상을 배우기에 충분한 시간. 한 여인이 지옥의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벼련의 검이 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기억은 어김없이 그날 비에 젖은 생쥐골로 쫓겨난 밤에 다음 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허름한 모텔의 퀴퀴한 냄새 속에서 눈을 떴을 때 유나는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다. 밤새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걸었던 탓이었다. 통장에는 몇 푼의 돈도 없었다. 강씨 집안에 시집 오면서 그녀의 모든 것은 그들의 것이 되었고 이제 그녀는 완벽한 무일푼이었다. 절망이 목을 졸라왔다. 이대로 죽어버리면 모든 고통이 끝날까. 그때 속이 울렁거리며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치밀었다. 처음에는 밤새 겪은 충격과 허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이어진 증상에 불안해진 그녀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작은 산부인과를 찾았다. 축하합니다. 어머님, 임신 8주 차시네요. 의사의 목소리는 세상의 소음처럼 멀게 들렸다. 임신.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이. 하지만 왜 하필 지금 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그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의사는 초음파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여기 작은 심장이 하나 더 보이네요. 쌍둥이입니다. 정말 큰 복을 받으셨어요. 2개의 심장. 쿵쿵쿵. 모니터 속에서 깜빡이는 2개의 작은 점은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신호가 되어 그녀의 망가진 심장에가 닿았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사치였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했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것은 강씨 집안의 핏줄이 아니라 온전히 그녀의 아이들이었다. 그날 이후 유나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생각했다. 한국 땅에서 강씨 집안의 그림자 아래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었다. 그들이 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빼앗으려 들 것이 분명했다. 재성그룹의 힘이라면 아이들의 친권을 빼앗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쯤은 일도 아닐 터였다. 도망쳐야 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녀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유품 친정어머니의 낡은 금반지를 팔았다. 손에 쥔 몇백만 원으로 미국으로 가는 편도 비행기 표를 샀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곳이라면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오직 그녀의 능력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뉴욕의 첫인상은 회색빛이었다. 거대한 빌딩 숲은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만삭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한인타운의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다. 잠은 하루 서너 시간이 전부였다. 뱃속의 아이들이 커갈수록 몸은 무거워졌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아이들의 태동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강씨 집안을 향한 증오를 되새기며 이를 악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일하던 대학 도서관 식당에서 운명이 찾아왔다. 늦은 밤 식당 한쪽에서 2명의 노신사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월스트리트에서 막 은퇴한 전설적인 투자자아서 첸과 그의 오랜 친구인 경제학 교수였다. 유나는 그들의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냅킨에 복잡하게 휘갈겨 쓴 수식을 보게 되었다. 파생 상품의 위험성을 계산하는 모델이었는데 결정적인 변수 하나가 빠져 있었다. 실례합니다만 이 계산에는
시장 변동성 인덱스를 연동해야 더 정확한 값이 나올 겁니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불쑥말을 내뱉었다. 두 노신사는 동양인 청소부의 당돌한 지적에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서첸이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비록 졸업은 못했지만 그녀는 한국에서 최고의 명문대 경제학과 학생이었다. 아서첸은 그녀의 눈빛에서 평범하지 않은 총기와 절박함을 읽었다. 그는 즉석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고 유나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통찰력은 단순히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었다. 세상을 밑바닥에서부터 경험한 자의 날카로운 직관이 번득였다. 그날 이후 아서첸은 유나의 후원자가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 서준이와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는 최고의 보물을 붙여주었다. 그는 유나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닌 월스트리트라는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다. 감정은 가장 위험한 사치다. 특히 너처럼 마음에 칼을 품은 사람에겐 더욱더. 분노를 연료로 쓰되 절대 그 불길에 삼켜져서는 안 된다. 그는 유나에게 세라서라는 새 이름을 주었다. 과거의 서유나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의미였다. 유나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녀는 아서의 가르침 아래 밤낮으로 공부하고 시장을 분석했다. 타고난 재능과 처절한 노력, 그리고 불타는 복수심은 그녀를 무서운 속도로 성장시켰다. 그녀의 첫 성공은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를 정확히 예측하고 공매도의 투자에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이었다. 월가는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세라서라는 이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녀는 실패를 몰랐다. 아시아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난 속에서도 그녀의 펀드는 언제나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다. 힘과 돈이 생기자 유나는 복수를 위한 첫 단추를 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서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대리인들을 내세워 재성그룹의 정보를 수집했다. 재성그룹은 겉보기에는 건실한 대기업이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정경유착, 비자금 조성, 하청업체 기술 탈취, 주가 조작. 그들의 성공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 유나는 그들의 약점을 하나씩 파고들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강지훈과 박 여사라는 개인에게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괴물로 만든 재성그룹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것이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지난 10년간 모은 자료는 재성그룹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그리고 강지훈이 보낸 초대장은 그 핵폭탄의 기폭 장치를 그녀의 손에 직접 쥐어준 셈이었다. 손님,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원의 안내 방송에 유나는 생각의 실타래를 끊었다. 창밖으로 익숙한 대한민국의 해안선이 보였다. 1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듯 떠났던 땅.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여왕처럼 돌아왔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강지훈, 박 여사. 당신들이 버리고 짓밟았던 그 여자는 죽었어. 당신들이 내쫓은 건 당신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재앙의 씨앗이었지. 파티는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당신들의 마지막을 축하하는 아주 성대한 파티가 서울의 심장부 남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 유나는 10년 만에 밟은 고국의 땅을 발코니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멀리 밤의 어둠 속에서도
위압적으로 솟아있는 재성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다. 한때는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무너뜨려야 할 바벨탑일 뿐이었다. 그녀가 머무는 스위트룸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었다. 데이빗과 뉴욕에서부터 공수한 그녀의 최정예 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이곳은 월스트리트의 작전실을 방불케 하는 하이테크 지휘본부로 변모해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실시간 주가 변동 그래프, 뉴스 속보, 그리고 재성그룹 관련자들의 동향을 추적하는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대표님, 엘리시안 캐피탈 이름으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데이빗이 최종 보고를 올렸다. 엘리시안 캐피탈, 유나가 이번 작전을 위해 유럽에 설립한 유령 투자 회사였다. 아무도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세라서라는 사실을 몰랐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계획대로 1단계 작전을 시작하세요. 타겟은 재성화학, 시장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알겠습니다. 작전은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엘리시안 캐피탈은 여러 개의 하위 계좌를 통해 재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재성화학의 주식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다. 재성화학은 그룹 전체의 현금 흐름을 책임지는 캐시카우였지만 동시에 오래된 설비와 노조 문제 등 내부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는 곳이었다. 유나는 바로 그 약한 고리를 노렸다. 같은 시각 재성그룹 부회장실, 강지우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며칠 전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재성그룹이 선정된 참이었다. 그의 옆에는 비서실장이 공손하게 서서 아첨을 늘어놓았다. 역시 부회장님의 소환은 대단하십니다. 이번 사업만 성공시키면 회장님께서도 부회장님을 다시 보실 겁니다. 지훈은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아버지인 강 회장이 물러난 후 어머니인 박 여사가 그룹의 실권을 쥐고 있었지만 그는 늘 허수아비 신세였다. 이번 국책 사업은 그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고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였다. 그때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보고했다. 부회장님 재성화학 주가에 약간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외국계 자본으로 추정되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훈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 보고할 필요 없어. 단타나 노리는 외국 투기꾼들이겠지. 돈 좀 쓰게 놔두다가 적당한 때에 물량 풀어서 손해나 보게 해줘. 하지만 매수 방식이 일반적인 투기 자본과는 조금 다릅니다. 매우 조직적이고 김 팀장. 지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 말 못 들었나 그런 잔챙이들. 신경 쓸 시간에 국책 사업 준비나 제대로 해. 알았어.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재무팀장은 굳은 얼굴로 물러났다. 지훈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싱크홀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유나는 그의 이런 성격을 10년 전부터 꿰뚫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눈앞에 큰 것만 탐하다가 발밑에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인간이었다. 유나가 던진 미끼를 그는 생각보다 더 쉽게 물었다. 유나의 계획은 단순히 주가를 흔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재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안과 밖에서 동시에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금융공격이 외부에서의 포격이라면 내부를 무너뜨릴 폭탄은 바로 재성그룹에 의해 인생을 파괴당한 피해자들이었다. 유나는 최고의 변호사와 사설 조사팀을 고용했다. 그들의 첫 번째 접촉 대상은 한때
한국의 에디슨이라 불렸던 천재 엔지니어 김진우 씨였다. 그는 15년 전 혁신적인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지만 재성전자의 모든 기술을 빼앗기고 회사마저 부도가 나버렸다. 그는 재성을 상대로 긴 소송을 벌였지만 거대 로펌을 앞세운 재성의 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은 작은 전파상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상가. 윤아의 변호사가 그를 찾아갔을 때 김진우 씨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맞았다. 재성그룹 관련이라면 할 말 없습니다. 돌아가 주시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았다. 이제 그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변호사는 무리하게 그를 설득하는 대신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저희 의뢰인의 뜻입니다. 여기에는 김 선생님께서 빼앗긴 기술이 어떻게 재성전자의 비자금 조성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당시 선생님 측 변호사를 매수했던 재성 측의 녹취 파일도 들어 있습니다. 김진우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다. 당신들의 의뢰인이 대체 누구요? 때가 되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저희는 선생님께 돈이나 동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빼앗긴 명예와 인생을 되찾을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복수를 원하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는 명함 한 장을 남기고 조용히 돌아갔다. 윤아의 팀은 다음 타겟을 향해 움직였다. 재성그룹의 내부 고발자였다가 파면당하고 업계에서 매장당한 회계사 뇌물수수 혐의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전직 공무원 재성의 무리한 하도급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소기업 사장의 유가족. 그들은 모두 재성이라는 괴물에게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윤아의 제안을 의심하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윤아가 제시한 누구도 알 수 없는 내부 정보와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눈빛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절망은 분노로, 분노는 복수를 향한 뜨거운 의지로 타올랐다. 흩어져 있던 피해자들이 엘리시안 캐피탈이라는 보이지 않는 깃발 아래 하나로 모이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윤아는 모니터에 떠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응시했다. 재성화학의 주가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엘리시안 캐피탈의 소나귀에 들어오고 있었다. 김진우 씨에게서 함께하겠다는 연락이 왔다는 보고도 올라왔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다시 창가로 다가갔다. 저 멀리 보이는 재성그룹의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위태로워 보였다. 거미줄은 모두 쳐졌어. 데이빗. 유나는 혼잣말처럼 나직이 읊조렸다. 이제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스스로 날개를 찢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서울의 야경은 마치 거대한 사냥터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냥터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먹잇감을 조준하는 가장 냉혹한 사냥꾼이었다. 한국경영인협회에서 주최하는 자선, 갈라디너, 서울의 밤을 밝히는 화려한 조명 아래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강지우는 오늘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었다. 국책사업 유치 성공 이후 그의 위상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였다. 그는 여러 기업 총수들과 어울려 와인잔을 부딪히며 특유의 매력적인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그의 아내인 오수진은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키며 재벌가 안주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역시 강 부회장님이야. 재성그룹의 미래는 아주 밝겠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대답이었지만 지훈의 입꼬리는 감출 수 없이
올라가 있었다. 세상이 그의 발 아래 있는 듯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시선이 연회장 입구에 멈췄다. 소란스럽던 연회장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미묘하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고 있었다. 짙은 사파이어 블루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들어서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 하나 없이도 그녀의 존재감은 연회장 안에 그 어떤 명품보다도 빛났다. 우아하게 틀어 올린 머리, 무심한 듯 시크한 표정, 그리고 좌중을 압도하는 고고한 분위기.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분이 바로 요즘 월가에서 가장 핫하다는 엘리시안 캐피탈의 대표세라서 아닙니까? 소문만 들었는데 대단한 미인이군.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야. 지훈도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아름다움을 넘어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그는 본능적으로 강한 것에 끌리는 사람이었다. 저런 여자라면 한 번쯤 만나보고 싶다는 저급한 욕망이 속에서 꿈틀거렸다. 그는 옆에 있던 아내 오수진의 딱딱하게 굳은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다. 처음 뵙겠습니다. 재성그룹의 강지훈입니다. 지훈은 가장 자신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여자는 잠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그의 가치를 감정하는 듯 날카롭고 차가웠다. 세라서입니다. 그녀는 악수를 청한 그의 손을 가볍게 무시하고 샴페인 잔만 살짝 들어 보였다. 무안해진 지훈은 멋쩍게 손을 거두었다. 하지만 굴욕감보다는 호기심이 더 크게 일었다.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엘리시안 캐피탈의 한국 시장 진출 소식에 요즘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긴장감이 넘치는 곳이죠. 기회는 그 틈을 비집고 자라는 법이니까요. 목소리마저 차갑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이상했다.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지훈은 기억을 더듬었지만 그의 기억 속에 이런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화제를 바꾸어 그녀의 환심을 사려 했다. 오늘 밤 파티는 즐거우십니까?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파티의 비공식 호스트나 마찬가지라서요. 그때였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았다. 파티는 언제나 즐겁죠. 특히 가면을 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파티는 더욱더요. 누가 어떤 얼굴을 숨기고 있는지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강지훈 씨, 강지훈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지훈의 뇌리를 스치는 섬광이 있었다. 그 억양, 그 눈빛, 10년 전 빗속에서 자신을 애원하며 쳐다보던 그 처절했던 눈빛과 겹쳐졌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지훈이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한 중년의 기업 회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아는 체를 했다. 오서 대표님,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서 대표, 설마.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서유나?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여자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면이 벗겨지고 10년이라는 시간의 먼지를 뚫고 과거의 망령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전 남편. 지훈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다. 주변의 시선도 잊은 채였다. 어떻게 저 여자가 여기에. 저런 모습으로. 혼란은 이내 분노와 수치심으로 변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경멸적으로 쏘아붙였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미국 가서 운 좋게 돈 많은 늙은이라도 물었나 보지. 천박하게 돈 자랑이라도 하러 온 건가. 그의 비아냥거림에도 유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한심하다는 듯한 동정심마저 어렸다. 후원, 그건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해하는 개념이겠죠. 유나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그녀에게서는 위협적인 향기가 났다. 나는 내 제국을 스스로 건설해요.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낡은 성을 물려받는 사람들과는 다르죠. 그녀의 말은 정확히 지훈의 아픈 곳을 찔렀다. 지훈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유나는 그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요즘 재성화학이라는 회사에 관심이 생겼어요. 기업이 어떻게 썩어 문드러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더군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강지훈 부회장. 모래 위에 지은 성은 파도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법이니까. 그 말을 끝으로 유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다른 거물급 인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완벽한 세라서로 돌아가 유창한 영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하며 좌중을 사로잡았다. 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손에 든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보다 더 큰 정체모를 두려움이 심장을 옥죄어 왔다. 아내 오수진이 다가와 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요. 저 여자 누구예요?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멀어지는 유나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10년 전 자신이 버렸던 초라하고 무력했던 여자. 그런데 지금 그녀는 자신이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경고가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모래 위에 지은 성, 재성그룹, 그리고 자신. 그날 밤 지훈은 처음으로 잠을 설쳤다. 서유나의 그 차가운 눈빛이 악몽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같은 시각 파티장을 빠져나온 유나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눈을 감았다. 오늘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그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적의 심장에 직접 공포의 씨앗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 강지훈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오만하고 어리석고 위기에 취약한 남자.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그럼? 아주 좋아. 유나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다시 냉혹한 승부사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제 놈은 혼란에 빠졌을 거야.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하겠지. 2단계 작전을 개시해요. 이제부터는 속도전이야. 차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복수의 서막은 올랐고 이제 무대 위에는 두려움에 떠는 배우와 냉정한 연출가만이 남아있었다. 새벽 6시. 대한민국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인터넷 탐사보도 전문 매체 더 코리아 파일의 서버에 하나의 기사가 업로드되었다. 단독 재성그룹 국책사업 선정위에 수백억 대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정황 포착. 기사는 한 편의 잘 짜인 영화 시나리오 같았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내역 로비스트와 재성그룹 임원 간의 통화 녹취록, 그리고 국책사업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된 금품 목록까지. 증거는 차고 넘칠 만큼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다. 기사의 파급력은 단순한 기업 비리 폭로 수준을 넘어 현 정부의 도덕성까지 뒤흔들 수 있는 핵폭탄급이었다. 오전 9시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재앙이 시작되었다. 재성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가가 수직으로 낙하했다. 특히 비자금 조성의 창구로 지목된 재성화학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패닉에 빠진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엄청난 물량을 쏟아냈다. 그 중심에는 엘리시안 캐피탈이 있었다. 그들은 위기가 터지기 직전 재성그룹 주식을 공매도하는 포지션을 완벽하게 구축해 놓고 있었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지훈은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전날 밤 서윤아의 악몽에 시달리다 겨우 잠들었던 참이었다. 핸드폰은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로 불타고 있었다. 인터넷 뉴스 페이지를 확인한 순간 그의 눈앞이 하얘졌다. 말도 안 돼. 이건 거짓이야. 음해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의 가장 빛나는 업적이 이제는 그의 목에 씌워진 교수대의 밧줄이 되어버렸다. 그는 허둥지둥 홍보팀에 연락해 사실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문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번진 뒤였다. 그의 어설픈 대응은 오히려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 여사가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들어섰다. 그녀는 손에 든 태블릿 PC를 지훈의 얼굴 앞에 집어 던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무능한 놈. 박 여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재성그룹의 진정한 지배자였다. 남편인 강 회장이 병으로 물러난 이후 그녀는 철권 통치로 그룹을 이끌어왔다. 그녀에게 재성그룹은 자식보다 더 소중한 그녀 자신의 분신이었다. 어머니, 이건 모함입니다. 누군가 저를 닥쳐라. 네가 국책 사업에 눈이 멀어 분수도 모르고 날뛰다가 이 사단을 만든 것 아니냐. 당장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이 기사부터 막아. 박 여사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수십 년간 쌓아온 그녀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청와대 비서실장, 검찰총장, 보수 언론사 사주. 그녀가 전화를 걸면 대한민국에서 못할 일은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금은 전화를 받기가 곤란합니다. 윗선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미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 섣불리 기사를 내렸다가는 저희가 역풍을 맞습니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의 부탁을 거절했다. 그녀의 막강했던 권력 앞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 듯했다. 박 여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니었다. 재성그룹을 목표로 한 치밀하게 계획된 전쟁이었다. 같은 시각 남산의 호텔 펜트하우스. 윤아는 거대한 모니터 월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재성그룹이 무너지는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주식시장 허둥대는 강지훈의 모습이 담긴 뉴스 화면, 그리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네티즌들의 분노 섞인 댓글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였다. 대표님, 검찰에서 재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윤아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데이빗, 우리가 확보한 내부 회계장부 원본을 김진우 씨 측 변호사를 통해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수사팀에 넘기세요.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땔감을 넣어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김진우 씨가 기자회견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윤아의 계획은 입체적이었다. 금융시장에서의 압박, 언론을 통한 폭로, 그리고 사법 시스템을 이용한 수사 착수.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재성그룹의 숨통을 조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 윤아의 반격에
활용점정을 찍는 사건이 터졌다. 엔지니어 김진우 씨가 윤아가 붙여준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초췌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선 그는 15년 전 재성전자에 어떻게 기술을 빼앗기고 인생을 유린당했는지를 눈물로 호소했다. 그의 손에는 재성이 자신의 기술을 훔쳐 미국에 특허를 등록한 증거 자료와 당시 재판을 조작했던 녹취록이 들려 있었다. 재성그룹은 기업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파먹고 사는 악마입니다. 그의 절규는 전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 기업의 탐욕에 희생된 한 천재 공학도의 비극은 재성그룹에 대한 여론을 최악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갑질 기업, 범죄 집단이라는 꼬리표가 재성그룹의 이름 위에 주홍글씨처럼 새겨졌다. 그날 밤 재성그룹 총수 일가는 초상집 분위기였다. 대체 누구냐? 감히 우리 재성을 건드리는 �놈들이 대체 누구냔 말이다. 박 여사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지훈은 소파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갈라 파티에서 마주쳤던 서윤아의 서늘한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설마 그 여자가 어머니 혹시 서윤아 아닐까요? 뭐 그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난 계집에 걔가 무슨 돈과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이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박 여사는 일축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절묘했다. 자신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공격 방식, 자신들의 인맥을 무력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 이것은 재성그룹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엘리시안 캐피탈이라는 회사와 세라서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10년 전 미국으로 갔던 서윤아의 행적까지 모조리다.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서 내 앞에 가져와. 마침내 거대한 성의 주인은 자신들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유령의 정체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지하의 수맥인 줄 알았던 작은 흐름은 어느새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그들의 턱 밑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강연후의 첫 돌잔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강씨 가문에게는 축하할 여유 따윈 없었다. 재성그룹은 침몰 직전의 난파선이었다. 연일 이어지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그룹 본사는 거대한 벌집처럼 들쑤셔졌고 핵심 임원들은 줄줄이 소환되어 밤샘 조사를 받았다. 협력업체들은 계약을 파기했고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재성그룹의 이름 앞에는 이제 부도위기, 총수일가 구속임박이라는 파산 선고와도 같은 수식어들만 따라붙었다.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감옥과도 같았다. 고용인들은 숨을 죽이고 움직였고 공기 중에는 패배와 절망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찾아냈습니다. 회장님, 박 여사의 비서실장이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보고서를 내밀었다.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추적한 세라서와 서윤아의 행적에 대한 최종 보고서였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강지우는 이미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세라서 본명 서윤아. 10년 전 재성 가문에서 쫓겨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의 밑바닥 생활을 전전. 우연한 기회에 월스트리트에 살아있는 전설아서 첸의 눈에 띄어 그의 제자가 됨. 이후 헤지펀드 업계의 혜성처럼 등장 천재적인 투자 감각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
5년 전 엘리시안 캐피탈을 설립하여 아시아 시장의 숨은 강자로 군림. 보고서는 그녀가 어떻게 지난 10년간 재성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재성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수년 전부터 핵심 임원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정보원을 심어두었다. 재성의 비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스위스와 조세 피난처의 은행 관계자들을 매수했다. 이번 언론 폭로와 검찰 수사 역시 그녀가 수년간 모아온 증거들을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터뜨린 완벽하게 계산된 공격이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던 박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괴물, 우리가 괴물을 키웠어. 그녀는 나지막이 신음했다. 그들이 하찮게 여기고 벌레처럼 내쫓았던 그 연약한 여인이 복수의 칼날을 갈며 거대한 금융제국의 여왕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강지우는 보고서를 차마 끝까지 읽지도 못하고 바닥에 내팽개쳤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의 뇌리에는 10년 전 비를 맞으며 떠나가던 유나의 가녀린 뒷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때 자신이 단 한 번이라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더라면, 어머니의 불호령 앞에서 그녀를 감싸주었더라면, 후에는 공포가 되어 온몸을 잠식했다. 그는 비겁함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만나야 해. 유나를 만나서 용서를 빌어야 해. 지훈은 미친 사람처럼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는 유나가 묵고 있는 호텔의 스위트룸으로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교환원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손님께서 통화를 원치 않으십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는 애원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백 통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협박보다도 더 무서운 고문이었다. 지훈과 달리 박 여사의 두려움은 곧 도끼 어린 분노로 변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감히 내 재성을 넘봐. 그 계집애에게도 약점은 있을 거야. 스승이라는 아서첸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찾아내. 그녀의 숨통을 끊어버릴 약점을 찾아내란 말이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수족들은 이미 흩어지고 없었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다들 제 살기를 찾아 떠난 뒤였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철의 여왕은 이제 성 안에 홀로 갇힌 늙고 이빨 빠진 암사자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폭풍의 눈의 중심에 있는 유나의 펜트하우스는 놀라울 만큼 평온했다. 치열했던 지휘본부는 잠시 문을 닫았다. 유나는 딱딱한 정장 대신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서울에 온 이후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창밖의 풍경을 구경하곤 했다. 엄마, 여기는 엄마가 태어난 곳이에요. 딸 서연이가 동그란 눈을 빛내며 물었다. 유나는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우리 서연이 서준이의 뿌리가 있는 곳이지. 그럼 아빠도 여기에 있어요. 아들 서준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유나의 손끝이 순간 멈칫했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빠의 존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었다. 그저 엄마랑 잠시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만 말해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의 일부를 마주하게 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유나는 아이들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아, 서연아, 내일 우리는 아주 특별한 파티에 갈 거야. 파티오와 신난다. 응.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의 아빠라는 사람을 보게 될 거야. 아이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기대감과 두려움이 섞인 얼굴이었다. 유나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엄마에게 큰 실수를 한 슬픈 사람이란다. 그래서
아마 너희를 바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 놀라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너희들 곁에 있을 거니까. 언제나처럼 그녀는 아이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증오와 복수라는 더러운 진흙탕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다만 내일 있을 거대한 충격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주사를 놓을 뿐이었다. 아이들을 재운 후 유나는 다시 발코니로 나섰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길고 길었던 10년의 복수극. 그녀는 데이빗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나? 네, 대표님. 파티장의 모든 스크린과 음향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장악했습니다. 검찰 측에도 저희가 넘긴 증거를 기반으로 내일 파티 시간에 맞춰 강지훈 부회장과 박 여사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준비를 마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좋아. 유나는 전화를 끊고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눈앞에서 아득하게 펼쳐졌다. 10년 전 저 불빛 아래 어디선가 비를 맞으며 절망에 울부짖던 어린 여인이 있었다. 내일 그녀는 그 여인의 길고 길었던 밤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그것은 파멸의 서곡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포가 될 터였다. 밤의 장막이 내려앉은 도시 위로 고요하지만 거대한 폭풍이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다. 서울 최고의 6성급 호텔 그랜드 아스토리아의 컨벤션 홀, 재성그룹의 유일한 황손 강현우의 돌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천장은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되어 은하수처럼 빛났고 테이블마다 최고급 샴페인과 산의 진미가 가득했다. 하지만 이 화려함은 마치 장례식장을 꾸민 값비싼 조화처럼 공허하고 서글펐다. 연 회장은 썰렁했다. 재성그룹의 위기를 예감한 대부분의 정재계 인사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불참했다. 남은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비춘 사업 파트너이거나 마지막까지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는 하이에나 같은 자들 뿐이었다. 단상 위 강지훈과 그의 아내 오수진 그리고 박 그 여사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맞고 있었다. 짙은 화장으로도 그들의 창백한 얼굴과 불안한 눈빛은 가려지지 않았다. 마침내 사회자의 소개로 마이크를 잡은 지우는 준비된 연설문을 읽어내려갔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현우의 첫 생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저희 그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아들과 재성그룹의 밝은 미래에 대해 억지로 떠들어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소음이 멎었다. 하객들의 시선 연주를 하던 악단의 손길 샴페인을 따르던 웨이터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정지했다. 문 앞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복수의 화신처럼 검은 옷을 입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녀는 순백의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마치 진실 그 자체처럼 어떤 장식도 없이 고결하고 눈부셨다. 서유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양손에는 꼭 닮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최고급 아동복을 맞춰 입은 아이들은 불안한 듯 하면서도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당당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아이들은 10살 무렵의 강지훈을 그대로 복제해 놓은 듯 했다. 날카로운 턱선, 깊은 눈매, 오만한 듯 하면서도 슬픔이 어려있는 그 특유의 분위기까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씨 가문의 핏줄이었다. 지우는 마이크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박 여사는 의자 손잡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오수진은 배신감과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쫓겨난 아내는 누군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한마디가 연회장 전체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었다. 유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레드카펫 위를 걷는 여왕처럼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만이 죽음처럼 고요한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단상 바로 앞에 멈춰서서 넋이 나간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오랜만이네 강지훈. 그리고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강씨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들이에요. 당신들이 내쫓았던 내 뱃속에서 지난 10년간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자랐답니다. 너, 이 요망한 것. 박 여사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큰 소음에 묻혀버렸다. 갑자기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원래대로라면 현우의 성장 동영상이 나와야 할 스크린이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재성그룹의 로고와 함께 진실의 시간이라는 섬뜩한 자막이었다. 유나의 팀이 원격으로 모든 시스템을 장악한 것이다. 곧이어 영상이 재생되었다. 강지훈이 국책사업심사위원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CCTV 영상. 박 여사가 회계 부정을 지시하는 통화 녹취록. 김진우 씨의 특허를 가로채는 회의 자료. 수백억대 비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 모든 범죄의 증거가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편집되어 흘러나왔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화질이 좋지 않은 10년 전 영상이 나타났다. 비가 쏟아지는 강씨 가문의 저택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젊은 시절의 유나. 그리고 그 위로 박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오디오로 흘러나왔다. 씨 없는 밭에 아무리 물을 줘봤자 싹이 트지 않는 법이다. 네 존재 자체가 우리 집안의 수치야. 영상이 끝나고 연회장에 불이 켜졌을 때 하객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단상으로 직행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강지훈 씨와 박금자 씨를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들이 지훈과 박 여사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소리가 그들 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박 여사는 실신했고 지훈은 수갑을 찬 채 망연자실하게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원망 그리고 아주 작은 애원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그와 마지막으로 눈을 맞췄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의 눈을 가렸다. 이제 다 끝났어, 아가. 무서웠지.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유나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미련 없이 빠져나왔다. 호텔 로비는 그녀의 등장을 기다리던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수십 개의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카메라를 향해 단 한마디만 남겼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제 아이들과 조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를 내버려 두십시오. 에필로그 1년 후 남해의 한적한 해변 마을. 따스한 햇살 아래 유나는 아이들과 함께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남아있지 않았다.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재성그룹은 결국 해체되었다. 강지훈과 박 여사는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다. 하지만 그녀에게 더 이상 복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파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것이었다. 엄마 파도가 와요. 아이들의 즐거운 비명소리에 유나는 활짝 웃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았다. 파도는 낡은 모래성을 무너뜨렸지만 괜찮았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언제든 더 높고 튼튼한 성을 새로 지을 수 있으니까.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그녀의 인생에는 마침내 눈부신 무지개가 떠올랐다.